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증시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200여 발의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에 쏟아부었는데 그 배경부터 들여다보면요. 배경이 많죠. 일단 이란이 많이 참긴 참았습니다. 네네. 자, 7월 31일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복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배우로 이스라엘이 거론되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으나 네. 가자 지구 휴전이 되면 복수를 좀 늦출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넘어갔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입니다. 즉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를 복사를 또 시켰죠. 그러면 헤즈볼라는 이란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체입니다. 네. 이란에게 많은 대리 조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란의 저항의 축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헤즈볼라의 상징, 뭐 저항의 축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복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굴욕을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러나 이제 전망은 조금 이제 이란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개혁 개방을 외치고 있었고, 네. 미국과도 핵 협상을 새로 재개하겠다. 그리고 서방과도 잘 지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조금 참았으면 이란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탄력을 얻었을 텐데, 자, 그런 기대감에서 우리가 조금 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참지 못하고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피해가 많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이란이 공격에 조짐이 보인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알고 대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뭐 사우디나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사전에 알려주지 않더라도 정보력을 가지고 이란의 어떤 발사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다가 경고를 했고요. 네네. 정보를 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 5월 달과 사뭇 유사하긴 하지만 이번에 공격 수위가 조금 더 높았다. 왜냐하면 드론과 순항 미사일보다는 거의 100%, 180발, 한 200발 탄도미사일 혹은 뭐 속도가 빠른 순항미사일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훨씬 파괴력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피해가 많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초등학생들처럼 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어디서 이제 공격을 끝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란의 자존심만 지켜주면 이란이 이제 여기서 그 보복 더 이상의 조치를 더 조치 없이 끝낼 거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여기서 만약에 전략적 인내를 발휘해서 좋다. 우리가 뭐 군사기지 일부가 부서지긴 했고 뭐 일부 재산 피해가 좀 있긴 하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겠다. 뭐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우리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참으면 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혀 참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보복 시점과 수위만 지금 남아 있고요. 저는 일주일 내에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 수일 내에, 빠르면 수일 내에, 아니면 늦어도 7일 내에 정도 보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겠는데, 이란 보복 공격 직후에는 그 친이란 세력이 또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이번 공격 자체가 반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단결의 기회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란이 키워온 중동의 대리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멘의 후티라든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다양한 민병대 조직들이 있고요. 시리아에도 가 있고요. 이미 이런 조직들이 하마스와 연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란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해왔고요. 네. 일단 지금 이란이 공격을 했고 나머지 후티, 그다음에 이라크나 이쪽에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반 이스라엘의 어떤 단결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중동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스라엘의 보복 수비. 그 어디를 때릴 것인가.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핵시설도 때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핵시설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파장이 너무 크잖아요. 핵시설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란이 가장 아끼는, 이란의 가장 소중한 주요한 시설, 즉 원유 시설. 정유시설 이런 것들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당연히 이스라엘이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원유시설을 때리면 이란 경제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란이 경제 제재로 경제가 힘든데 네. 원유시설마저 타격을 입는다면 이란 경제는 거의 뭐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고 네네. 그렇다면 이란의 분노가 커지고요.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재차 보복 공격할 가능성도 그렇게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뭐 이제 이란의 뭐 석유 시설을 타격할 거라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뭐 배럴당 200달러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거 실제로 뭐 그 원유를 시설을 타격하게 되면 또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뭐 200달러까지는 글쎄요, 150불도 많은데 200달러는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렵죠. 네. 그러나 이제 이란이 사실 뭐 지금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중국 아니면 러시아, 그렇죠. 그런 제재를 받고 있지만 루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이란의 원유 시설 타격도 걱정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심리적으로 중동 지역이 계속 불안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원유 시설을 때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어떤 대응을 하냐면 걸프 국가의 원유 시설을 우리가 때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보복 조치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게 아니라 걸프 국가의 원유 시설, 예를 들면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아제르바이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은 또 이스라엘하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현실화되면 이건 뭐 사실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 경제에 큰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핵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닌데도 뭐 거의 핵시설 타격에 버금가는 그 정도 피해를 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 미국 쪽 이제 입장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이 이란에 엄중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또 이스라엘은 전면전 시에는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이게 확전을 막으려는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미국의 입장이 지난 4월, 5월과는 다른 게 미국으로서는 이번에는 사실 이 국면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이란이 실기한 게 크다.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보복 공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미국이 적극적인 자제 요청을 했고요. 네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하산 나사랄라를 암살한 것은 테러 조직의 수장을 암살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헤즈볼라가 이란이 키워온 대리 조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 단체의 수장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하산 나스랄라와 같이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란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건 뭐 어차피 미국의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본인들이 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4월과 다르게 이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경제 제재를 다시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정치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휴전안이라는 거는 또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휴전안이 지난주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헤즈볼라 휴전하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 휴전이 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백악관 성명도 내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나타냐후 총리가 일거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휴전안이 물 건너가고 그 뒤에 바로 이제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도 사실상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이제 중동 전쟁을 가지고 이제 현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다, 뭐 국제적 리더십의 부재다 이렇게 비난하는 상황인데 이 중동 갈등이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중동 문제가 미국 대선에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일자리 뭐 이런 문제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럼 지금 중동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유가 때문이죠. 네, 유가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확전을 맞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당신들이 중동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몇 개의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네네. 이러면서 해리스 후보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는 유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조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해서 그 미국 대선 후보들이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조금 농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나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미 많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현재로서는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 역시 이란 핵 문제를 반드시 협상으로 풀겠다고 또 선언하면서 네네. 기대감을 좀 가지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이란과의 악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일방적으로 오바마가 맺어놓은 핵협정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네. 이란은 뒤통수 맞은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2020년 이란의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죠. 알고도스 부대 사령관 샘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 합을 뗍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와 달리 이란 핵협상도 풀겠다. 그리고 다양한 중동 전쟁을 내가 빨리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하는 것인데 여하튼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동 지역에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중동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협상과 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이제 만약 통제 불능으로 확산하게 될 그 가능성을 이제 상정해서 보면 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요. 통제 불능이라 하면 사실상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반드시 보복할 거고요. 그 보복이 끝나면 재차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서 과연 미국이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란을 자제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반드시 이란을 보복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조금 더 자제시켜서 보복 추이를 낮출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이번 전체 이 국면이 정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그래도 서로 공방전이 한두 번 이어지면서 잘 끝나게 될지. 결국 미국 외에는 사실상 이 국면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강대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번 국면을 최소화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도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좀 타격도 작지 않은데 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동 지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원유와 석유를 다 거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이 무력 충돌 상황이 결국 그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를 지나서 우리가 수입하는 이 항로가 어떻게 되면 우리한테 가장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란이 가끔씩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혹시 궁지에 몰린 이란이 그런 불순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겠고요.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을 항상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계속 확전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벌써 두 번째고요. 마지막 남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우리는 상정을 해야 된다. 왜?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겠고요. 예컨대 이란이 총공격을 해서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더 이상 우리는 못 참겠다. 재차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테고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면 결국 미국이 여기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미국이 이란과 무력 충돌하게 된다면 사실상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정세가 달라지는지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